자, 2023년 3월 25일에 시행된 문제입니다. 3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이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영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감가상각 관련된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3번에 재평가 모형을 원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책의 변경. 답은 3번이에요. 자, 32번 문제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1200만 원이며 우선주 배당금은 300만 원이다. 1월 1일 유통보통 주식수는 18,000주이며 10월 1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8,000주를 발행하였다.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공식이 보통주 당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 이렇게 하면 주당 순이익이 나옵니다. 보통주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00만 원 나와 있죠. 1,200만 원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시면 돼요. 300만 원을 빼주시면은 보통주 당기 순이익은 900만 원 나누기. 자, 유통보통 주식수는, 자, 여기 잠깐만,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잘 봐요.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몇 주가 있어요? 18,000주가 있어요. 18,000주. 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는 12개월 중에 1년을 12개월이라고 하면 12개월 중에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으니까 12개월이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몇 주가 나오죠? 18,000주가 나옵니다. 18,000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18,000주가 있잖아, 그치? 18,000주가 12개월 중에 몇 개월? 12개월이 유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18,000주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에 또 유상증자를 했습니까? 10월 1일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몇 주를 발행했다고 나와 있어? 8,000주죠. 8,000주. 자, 얘는 여기 봐. 12개월 중에 10월 1일에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10, 11, 12 몇 개월이죠? 3개월만 유통이 됐습니다. 그럼 몇 주가 나올까요? 2,000주가 나옵니다. 2,000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유통보통 주식수는 토탈 몇 주가 되느냐면 2만 주가 되는 거야. 두 개 더해서 2만 주. 자, 900만 원 나누기 2만 주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한 주당 순이익은 얼마나 계산이 되느냐면 45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한 주당 순이익은 450원. 뒤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계산을 해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은 보통주 당기 순이익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중평균은 저렇게 12개월 중에 몇 개월이 유통이 됐는지 계산을 해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3번.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삼각하지 않는다. 1번 틀렸습니다. 자, 영가 매수 차익이라는 말이 부의영업권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영업권은 권리금 준 거고요. 부의 영업권은 싸게 사갖고 올 얘기를 하는 거야. 싸게 사갖고 왔을 경우에 당기순 손익을 반영하는 거 맞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 감소되는 것도 맞고요. 다시 한번, 배당금을 받으면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이 감소되는 거 맞습니다. 관계기업의 장부 금액이 0 이하가 되면은 지분법 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몇 프로를 취득했다고 했어요? 일단 물음을 먼저 봐봐. 물음을 뭐가 나와 있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얼마니? 라고 물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투자 주식. 분계 이번에는 생략을 한번 해볼게요. 투자 주식의 잔복 금액은 얼마니? 얘 어떻게 계산해 준다고 그랬죠? 취득 원가. 취득 원가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순이익 곱하기 뭐라고 그랬지요? 지분율. 지율이 아니라 지분율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배당금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하면 답 나온다고요. 취득원가 얼마 있어? 3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300만 원 플러스 순이익이 얼마니? 100만 원 나와 있죠? 10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30%. 마이너스 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요. 100만 원 곱하기 30% 하면 얼마야? 30만 원이지. 그럼 300만 원에도 30만 원 더해주니까 얼마가 답이 되는 거죠? 330이죠. 330.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 물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단기 손익은 얼마니? 그냥 얼마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 계산한 거 30만 원. 얘가 답이 될 수 있고. 그치? 세 번째는 또 뭘 물을 수 있다고 그랬지? 나같이 영업권은 얼마니? 상각은 하지 않지만 영업권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영업권을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느냐면 순자산 잔고 금액이 얼마야? 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순자산 잔고가액 900만 원에 30%. 270만 원짜리예요. 270만 원짜리를 얼마에 취득했으니까 300만 원에 취득을 했죠. 3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270만 원짜리 30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결국은 영업권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투자 주식의 잔복 금액, 그 다음에 순손익으로 반영되는 금액, 그 다음에 영업권까지 저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35번 문제 보시면 기능통화, 표시통화 및 외화거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밑줄 쳐주세요.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자,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산 차이는 뭐로다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다시 한번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산 차이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거 간단한 개념 설명해 줄까요? 설탕 봐봐. 자, 우리나라, 미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자, 여기에 H 자동차가 있어요. H 자동차. 어제 기사에 미국의 향후 32조인가 몇 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막 트럼프가 막 입이 찢어졌어요, 지금. 자, H 자동차가 있고 본점은 우리나라에 있죠. H 자동차의 본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기는 표시통화가 원이지만 여기는 표시통화가 뭐가 될까요? 달러입니다. 연결재무제표라고 그랬죠, 그쵸?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은 이 달러로 만들어 놓은 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달러를 뭘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원화로 환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주는 거야. 원화로 환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러의 재무제표를 뭘로다 바꾼다고요? 원화로 바꾸다 보면은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달러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개념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역시 달러로다가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들어가요. 얘가 만약에 100달러예요. 얘는 70달러입니다. 그럼 순이익은 몇 달러가 되는 거지? 30달러가 되겠죠. 순이익은 30달러. 자산이 200달러예요. 부채가 80달러예요. 부채가 80달러. 자본금이 200에서 80달러 빼주면 120달러 나오죠. 90달러입니다. 자본금이 90달러.
그 여기는 200달러인데 여기는 170달러죠. 몇 달러가 모자라요? 30달러가 이익 잉여금이 되겠죠. 이익 잉여금이 30달러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기도 몇 달러 나오는 거죠? 200달러. 여기도 몇 달러예요? 똑같이 200달러입니다. 이렇게 해외 재무제표는 그 나라의 표시통화를 이용을 했을 거야. 얘네를 뭘과 환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원화로 환산을 해줄 때 수익과 비용은 평균 환율로 평균 환율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을 해주는 건데 매일매일 거래가 매일매일 환율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평균 환율로 환산을 해줍니다. 평균 환율이 1달러당 만약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산부채 자본금은 역사적 역사적이라고 하면 기초 환율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초 환율로 환산을 해줘요. 기초의 환율로 환산을 해줍니다. 만약에 1달러가 900원이다. 이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야 지금. 1달러에 800원, 900원. 1997년 IMF 터지기 전에는 800원, 900원이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자산부채는 마감일의 환율로 환산을 해줘요. 환율로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마감일은 12월 31일을 뜻하는 거죠. 이때 환율이 만약에 1달러당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200원.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는 거야. 이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손익계산서부터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뭐란 얘기입니까? 단기 순이익. 수익 먼저 계산해봐. 얼마나 올까요? 100달러 곱하기 1,000원 평균 환율.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10만원 나오죠? 10만원 나옵니다. 자, 비용 환산 한번 해볼까요? 70달러 곱하기 1,000원 얼마죠? 7만원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오는 거야? 3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원화로 환산하는 거라고 지금. 자,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까요? 재무상태표 원화로 환산 한번 해볼게요. 자산이 여기 몇 달러 있다고 그랬어요? 200달러 곱하기 자산부채는 마감일의 환율이 1,200원이죠, 그렇죠? 200달러 곱하기 1,200원이면 얼마 나오니? 24만원 나와요. 자, 부채도 역시 마찬가지 마감일의 환율로 환산을 해주는 거죠. 마감일, 자 80달러 곱하기 1,200원을 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96,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로, 자산부채는 변동이 있지만 자본금은 증자나 감자에 의하지 않은 것은 변동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한 변동이 없다고. 자산부채는 변동이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은 역사적 환율 1달러당 얼마라고 그랬어요? 900원. 자, 90달러 곱하기 900원 하면 9, 9, 81이니까 얼마 나오죠? 81,000원이 나와요. 81,000원. 내가 어쨌든 81,000원. 그리고 밑에 뭐 들어가죠? 이익, 잉여금이 들어간다고요. 3만원. 이익 잉여금은 30달러인데 평균 환율이 1,000원이잖아, 그치? 얘는 수익, 기초환율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나온 거잖아. 맞아요? 얘가 뭘 비교해 준 거라고요? 얘가 이렇게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평균 환율로 환산을 해줘야지. 3만원. 이렇게. 차변합계 금액 얼마니? 24만원. 대변도 얼마가 돼야 될까요? 24만원. 대변은 얼마니 다 더해주면 96,000원, 81,000원, 171,000원, 207,000원 나오지, 그치? 맞아요? 207,000원이 나와요. 96,000원, 81,000원이면 177,000원이고요. 거기다 3만원 더해주시면은 207,000원. 얼마 모자라 대변에? 33,000원이 모자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해외 사업 환산 이익이란 말 써요. 해외 사업 환산 이익이 33,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가 모자르면 뭐라고 할까요? 해외 사업 환산 손실이란 말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타 자본금 밑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본금 밑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라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해외 사업장 폐사해야 할 때 폐쇄 시에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을 합니다. 재분류 조정을 합니다. 매도가는 주식, 매도가는 증권, 처분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재분류 조정하지 않고 바로 이 경우로 간다라는 말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해외 사업장을, 미국에 있는 해외 사업장을 폐쇄할 때 단기 손익으로 다시 재분류 조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요. 해외사 환산이익, 기타 포괄손익에 속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문장에 해외 재무제표를, 그지? 우리나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나오는 환차익, 이게 뭐라고요? 기타 포괄손익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이 좀 복잡하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이번에는 표시통화가 아니라 뭐래요?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 화폐성 항목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현금 예금, 외상매출, 외상매입금, 대여금, 차입금, 미지입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마감 환율로 환산하고, 밑줄 쳐주세요. 화폐성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하고 외환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전산회계 배울 때 결산 때 결산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았을까? 외화 단기 차입금 환산하는 거, 해외 사업 환산이익이 아니라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대여금이나 여러분들 전산회계에서 그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봐, 예금. 자, 따라서 뭐라고요? 예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결산시가 되면은, 외화로 가지고 있으면 결산시가 되면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걔네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외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잠깐만. 해외 재무제표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나오는 거는 뭐라고요? 해외 사업 환산이익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실. 얘네가 뭐에 속하는 거라고요? 기타 포괄손익이야.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걸 갖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뭐로 다 환산을 하는 거라고요? 표시통화로 환산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동그라미 2번 문장은 뭐냐면, 얘가 첫 번째면 동그라미 2번 문장은 화폐성 자산부채. 화폐성 자산부채에 뭐 있다고 그랬죠? 예금하고 그 다음에 대여금과 차입금, 그리고 미수금과 미지급금,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요 7가지. 전산회계 배운 사람들은 뭐 들어봤어요. 외화대여금, 외화차입금, 외화미수금, 외화외상매출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결산일에, 따라서 해봐. 언제? 결산일에 마감 환율로 다 환산을 해요. 마감 환율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이익, 이런 분기 해본 적이 있었을 거야. 얘네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고요. 얘네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단기 손익에 속하는 거라고요.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해외 재무제표를 우리나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는 해외사 환산이익 손실, 기타 포괄손익. 우리나라가 그냥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마감 환율로, 해외 사업장이 없어. 그냥 우리나라 기업이야. 해외 수출하고 달러로 받은 게 있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 걸 환산할 때는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이익 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표시통화라는 말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능통화를 환산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기능통화를 환산한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아요. 동그라미 3번.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자, 동그라미 2번 문장과 동그라미 3번 문장을 잘 봐. 똑같이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까지는 똑같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여러분 여기 봐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비화폐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화폐성이라고 하고, 비화폐성은 여기 봐, 다시 쓰는 거야. 얘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화폐성이다라는 말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놈의 비화폐성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또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게 있고, 뭘로 측정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거, 비품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래일의 환율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저 차익이나 차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문장 보시면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외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그랬지, 그치?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있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단기 매매 증권, 매도하는 증권. 그러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4번에 틀린 문장이, 자 2번, 3번, 4번을 이제 동시에 봐봐. 2, 3, 4번을 외화거래를 보고기간 말에 기능통화로 환산할 때까지는 다 똑같죠? 오케이? 화폐성 항목은 여기 봐요. 화폐성 항목은 환산 손실 환산이 인식해서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비화폐성 중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 것은 거래일 환율로 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그치?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에 환율로 환산하면, 아까 메모했었죠, 그쵸?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에 환율로 환산하면까지는 맞아기지. 근데 항상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죠. 단기 손익으로 처리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 문장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따가 또 정리해 주시고 36번. 자, 파생상품 회계 일반 원칙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밑줄 쳐야지. 어디에다 밑줄 칠래? 뭐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매매 목적. 매매 목적이 포인트라고 그래요. 포인트예요.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단기 손익.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평가 손익은, 파생상품의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입니다. 일정한 요건 갖춰야 되고요. 자,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에서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4번에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에서는 위험회피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단기 손익이고, 밑에 하나 더 받아 적어보세요.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것은 기타 포괄손익. 효과적인 것은 기타 포괄손익. 파생상품은 아까도 지난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그라미 1, 2, 3, 4번 갖고 자꾸 뒤집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 문장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다시. 매매 목적 뭐로다 분류한다고요? 평가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분류한다. 파생상품에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고요.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에서는 평가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으로 위험회피 회계에서는 위험회피 효과적이면 기타 포괄손익, 효과적이지 않으면 뭘로다 처리한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37번 리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리스 부채를 누가 사용하는 거지? 리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 두 개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차변에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차감해서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1번 틀렸어요. 다시 한번. 일반 회사가 리스 이용자죠, 다. 그쵸? 리스 이용자는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고. 뭐라고요? 차변에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여기 봐요. 소액의 리스, 자동차가 얼마나 된다고, 그치? 붙여넣어. 그러면은 그냥 임차료로 분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또는 정수기 리스해. 여기 잠깐만. 정수기 리스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붙였잖아. 그럼 임차료 할 수 있어요. 임차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IFRS를 쓰는 상장회사 같은 데나 회계감사 받는 데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요?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근데 우리 같은 학원은 굳이 그럴 이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임차료요. 임차료요.
우리 학원도 정식 리스잖아요. 렌트잖아요. 렌트. 그냥 임차료로 분기를 해줘도 돼요. 또는 리스료 이렇게 분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리스 부채란 말은 이용자 입장이고요. 사용권 자산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각각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어요.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 가치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이거 뭔지 제가 이따가 다시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 리스 채권이 뭐지?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쵸? 아이고, 잠깐만 여기 보자. 잠깐만 여기 봐요. 리스 제공자 입장이야. 리스 제공자 입장이야. 자동차를 리스로 제공을 했어요. 자동차를 리스로 제공했어요. 1억짜리야. 다 같이 얼마짜리라고요? 1억짜리를 리스로 제공을 했어요. 근데 60%만, 다 같이 몇 프로? 60%만 리스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리스료로 받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에 60%면 얼마지? 6천만 원이죠, 그쵸? 6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2천만 원씩 받기로 했어. 다 같이 얼마씩? 2천만 원씩 받기로 했어. 그러면 이거에 이게 이제 1년에 2천만 원씩이 아니라 매월 받겠지만, 그쵸? 이거에 현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의 현재 가치. 그럼 나머지 40%는 리스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몇 프로가 남았죠? 40%가 남았어요. 리스 기간이 끝나면은 인수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 사람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30%만 보증을 하겠다. 나는 몇 프로만? 30%만 주겠다라고 한 거야. 30%. 6천만 원은 리스료로 받고 30%면 얼마죠? 40% 중 30%만 보증을 했어요. 30%면 얼마지? 3천만 원만 보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증 잔존 가치라는 말을 쓰는 거야. 보증 잔존 가치. 그러면 리스 기간이 끝나면은 그 사람은 얼마의 차량을 인수해 갖고 가면 되는 거야? 3천만 원. 그럼 붕 뜬 게 얼마가 떴어요? 1천만 원이 떴지. 봐봐. 60% 6천 원 리스료로 받고 3천만 원은 리스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받는데 그럼 1천만 원은 그치? 그래서 나머지 1천만 원은 보증이 안 됐다라고 해서 무보증 잔존 가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보증 잔존 가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얘만 받으면 안 되고 얘도 같이, 그쵸?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까지 합쳐서 이걸 리스료로 받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 채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우면 그냥 패스를 해도 괜찮은데 차량을 1억짜리 리스를 하고 매월 리스료를 받을 거야. 이거의 현재 가치. 인수자가 나 나중에 3천만 원만 줄게 그랬어요. 보증을 3천만 원만 했단 말이죠. 그 1천만 원을 보증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면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 1천만 원까지도 리스료로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무보증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까지 더해서 리스 채권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리스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리스료의 현재 가치와 무보증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동그라미 3번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 개시 이래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설명했었죠, 그쵸? 이용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제공자가 다시 누가? 제공자가 운용 리스나 금융 리스로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이용자가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리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게 운용 리스인지 금융 리스인지 분류를 하는 거고, 리스를 이용하는 사람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치? 뭐 금융 리스가 됐든 운용 리스가 됐든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차변의 사용권 자산. 대변에 뭐라고요? 리스 부채. 이렇게 그냥 운영만 해주시면 계절 과목 분리해서 분개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